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네,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빼빼로데이에 네, 무슨 일 있었어요? 빼빼로를 받았습니다. 와, 저기 있습니다. 어디요? 곱게 꽃까지 붙여서 포장을 했네요. 어머. 근데 저거는 이제 빼빼로인지 몰랐어요. 약간 연인에게 주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스승님께 드리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러네요. 제가 저걸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네. 강요했어요. 내놔라. 일단 여자친구는 없는데 저기 여기서 이 스튜디오에서 저렇게 포장을 여러 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 하나 준 거예요. 아, 판매용 사진을 찍으시는 네네. 분이 그냥 서비스로 하나 드린 거구나. 네. 그런 겁니다. 그래도 너무 하나 예뻐요. 받았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저렇게 이쁘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네, 빼빼로스럽지 않아요. 포장지 위에 꽃을 좋아한데 꽃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예. 네, 이뻐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사진을 올려주세요. 아예 팟빵 게시판에. 아예 그 귀찮은 건 못합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박수 네. 일단 박수. 뭐냐면 제 오른쪽 엄지손톱을 봐주세요. 어때요? 뭐가 있어요? 괜찮죠? 냄새나요. 어? 냄새는 안 납니다. 뭐 네. 손톱 오기 연장 전에 이런 거 씻고 하셨나요? 와가지고 향기나 향기. 이게 제가 지금은 괜찮잖아요. 네. 제가 올해 제 손톱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 약간 혐짤이긴 한데 오. 이게 3월부터 손톱이 이랬어요. 오. 그래서 왜요? 다치셨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손톱 끝에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점점 자라서. 앞으로 와서 밀려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사진을 설명하자면 아, 손톱 뿌리에 네. 상처처럼 뭔가 있었는데 네, 그게 네, 네. 자라 나와서 이렇게 없어진 거구나. 사진 보면 칼로 손톱 가운데 이렇게 쿡 찔러놓은 맞아, 것 같은 맞아. 상처가 있는데 이게 3월 달부터 생겨가지고 오. 제가 병원을 이것 때문에 8번인가 갔거든요. 병원에서 뭐래요? 손톱 뿌리에 좀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아프겠다. 그래서 맞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은근히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그런가? 무좀균이나 그런 것도 다 해봤는데 아니라 그러고 이게 갈라져서 처음에는 야 이게 앞으로 사는데 계속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드디어 싹 없어졌습니다. 완치. 축하드립니다. 많지. 다 자라서 나갔군요. 네네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죠. 코로나도 지금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도 야 이게 진짜 끝날라나? 백신이 언제 나올라나? 하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싹 없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 지금 묵사발님 여행 사업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아니 망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 딱 끝나잖아요. 백신 나오고 다 완치되면 사람들이 여행 같은 경우 야 그동안 못 간 거 내가 다 가야지. 아, 그건 맞을 거예요. 더 붐이 일지 않을까. 더 만나서 하는 그런 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맞아. 그때까지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렇죠. 제 손톱처럼 그때까지 다 잘 버티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그 손톱이 그렇게 되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피부과 가면은 아. 피부과 선생님이 보시고 손톱에 주사를 놔주십니다. 손톱 뿌리에다.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아파요. 아이. 아, 죄송해요. 웃어서. 방금 너무 귀여웠어. 아파요. 참았지. 너무 아플 것 같아. 근데 아픈데 그 걱정이 더 이거 내가 계속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갈라져서 계속 나오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행복합니다. 축하드려요. 좋은 일이네요. 저희 대주제 스마트폰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 네. 번째 에피소드로 왔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 에피소드는 포노사피엔스입니다. 포노사피엔스. 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포노사피엔스라는 용어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포노사피엔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네. 못 들어봤어요. 자, 포노사피엔스는 디지털 문명을 이용하는 신인류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서 정보 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등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등장한 용어죠. 이 용어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어서 네. 포노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폰을 쓰는 인간
이라는 의미로 부른 데서 나왔습니다. 오늘 참고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같은 제목의 책이에요. 네. 포노사피엔스.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지으신 분은 최재붕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세요. 네. 성대 교수님. 그렇습니다. 기계과. 아세요? 아니 관련 영상을 하도 봤더니 세뇌돼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네, 문명을 읽는 공학자라는 별명이 있는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기계공학부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교수님 같아 갑자기. 요즘 엄청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포노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밀레니얼 세대가 주세력입니다. 1980년대 이후 태생이고요.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컴퓨터를 쓰고 자란 사람들, 특히 인터넷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그 이전 세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뭔지, 인터넷이 뭔지, 그것을 어떻게 다운받아서 연결하고 또 활용하는지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죠. 게임을 했어야 하니까요. 이겨야 되니까요. 맞아요. 예.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뇌 활동이 활발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많이 즐긴 덕분에 이 세대들은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게임 속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요. 그 삶의 경험을 뇌에 축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상의 환경에 들어가서 운전을 했고요. 전쟁도 했고, 그러네. 예,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임은 여러 사람이 서버에 함께 접속해서 즐기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거래도 하는 소위 문화를 또 체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 게임 속에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문명에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고요. 가상현실이긴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새로운 사회성을 키워가고 그 모든 행동이 중요한 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문명에서는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해야 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눠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1980년대라고 제가 지칭을 한 이유는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다 맞는 것 같은데 왜 연도가 난 틀리지? 예, 1970년대 후반 출생인 분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오 마이 갓. 전형적인 기성세대로서 스마트폰, 게임, SNS는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임 엄청 하는데. 예,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발맞춰서 게임도 하고 또 디지털 생활들을 하고 계시지만 경계에 있는 거죠. 부작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맞네, 많죠. 맞네. 제 경험상 주변 사람들로 연도를 가르면 저는 75년생. 어쩌다 보니까 제 주변은 75년생 앞뒤로 좀 그런 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친구. 일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건 문제야. 그건 좀 낭비지. 스마트폰의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기성세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언제 그걸 느끼냐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을 안 보여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보여준다는 사람과 이왕 볼 거면 어차피 애들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키워 이러면서 보여줄 거고 보여주는데 좀 교육적인 거 보여주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그 계층이 좀 나뉘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조금 이제 젊은 엄마들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여준다 이런 마음이 조금 덜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엄마들은 그 뭐랄까 이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해야 되니 할 수 없이 보여준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보여주고 빨리 끊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되게 집착까지는 아닌가? 하여튼 좀 그걸 경계심을 되게 갖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그냥 뭐 저도 많이 보는데 뭐. 네. 그래서 주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기성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어른들의 스마트폰 문명에 대한 평가는 그리 후하지 않은 것 같다고요. 스마트폰은 우리를 멍청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스투피폰. 그렇죠? 모든 것을 기록해주고 기억해주고 또 처리해주는 기계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친구 전화번호도 제대로 외우지 못할 만큼 머리가 나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엄마 전화번호, 아빠 전화번호
모르죠. 몰라요. 최근에 바꾸신 것 때문도 있는데 예, 또 외운다고 외워봤는데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냥 뭐든- 엄마 누르는 거지 뭐. 아니 그리고 뭐든지 안 쓰면 근육이 퇴화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뇌도 그 부분을 안 쓰면 그 부분에 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요즘 그냥 엄마 하면 걸리잖아요. 그렇죠. 말로 해도 걸리니까. 말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확산된 뭐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년 정신과 마음을 갉아먹는 어떤 중독제처럼 취급을 하기도 하고요. 젊은 층이 열광하는 SNS. 그것도 인생의 낭비라고 여기고 좀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이 많죠. 뭐 사실 그리고 방금 말씀 나눈 것처럼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외운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암기력이 퇴화하고 뇌 활동이 한가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독점을 해왔던 어떤 지식 세계를 손쉽게 검색으로 알 수도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또 스마트폰 중독 얘기하면서 네.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면서 제2의 뇌처럼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이야기도 나눴었잖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요즘엔 훨씬 여러 종류의 정보를 핸드폰 하나로 다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의 편견 뒤에는 놀라운 잠재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부작용을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오진 않았는지 그런 걸 좀 자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혹시 나는 뭐 일부는 인정하는데 어느 부분만큼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든지 어느 쪽은 왜 용인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 그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공감하시죠? 우리나라가 IT 쪽에서는 최강 국가고 세계 최고인 나라인데 스마트폰 문명에 대한 규제까지도 세계 1위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들 쓰고 있으면서도 이건 이렇게 규제해야 돼, 시간을 제한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뭐든지 1등 합시다. 규제도 1등? 그것도 1등 합시다. 우리나라는 좀 규제에 좀 익숙한 감이 있죠. 다른 분야에서도 문화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분야 자료를 봤는데 그 나라에서 지원도 엄청 많이 해주는데 규제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 어떤 변화든 두려운 일이죠. 변화는 파괴의 일이에요. 변화를 한다는 건 내가 변한다는 건 그 이전의 것이 파괴되는 일이란 말이죠. 호모사피엔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익숙한 생태계 위협에 대해 자기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부작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현재 자신들의 생태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잘못된 일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변화는 마치 파괴가 되는 일처럼 느껴지니까요. 스마트폰 문명에 부작용이 있다는 건 또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기성세대는 끊임없이 부작용을 들춰내며 완벽한 규제만이 올바른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고 강조를 해오고 있고 현재도 사실은 그런 편에 좀 가깝죠. 이제 그 5장 6부라고 안 하고 5장 7부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 그 정도로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 당장 내장에다 심어야겠네. 손에서 놓지 않고 있죠. 그게 아니라도 부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간 다음에 붙여지는 그 신체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놓고 고무줄을 이렇게 감아놔야겠어. 얼굴에다가 봐야 되는구나. 스마트폰을 굳이 그 얼굴에다 전화기의 그 형태로 전화기가 붙이는 것이 이미 옛날 사람이시네요. 전 진짜 네. 그러네요.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을 먼저 했네. 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보게 되면서 칩을 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좀 가깝게 느껴지면서 5장 7부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심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변화들이 무섭게 인식이 되기도 하는 것은 왜냐면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모든 변화가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미 전 세계 36억 명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즐기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 생태계의 파괴적 혁신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번져가고 있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깜짝이야. 그러니까 너도 네. 네, 이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요. 우버,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기존 산업의 구석구석을 다 교체하고 있죠. 저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뭐 아이들 당연히 스마트폰 뭐 더 잘 쓸 거고
기성세대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쓸 때도 그분들은 피처폰 끝까지 쓰시다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이렇게 마지못해 스마트폰을 쓰시게 됐을 때는 이게 다 뭐냐,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너희는 뭐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뭐 그냥 은행도 그냥 은행 가지, 뭐 인터넷 뱅킹은 너희만 하는 거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 4년 지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유튜브 더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가면 항상 뭘 보고 있어. 인간이라는 게 원래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기존에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보다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더 유튜브 같은 걸로 호기심 해결이 좋다 보니까 아버지는 계속 그거를 본인이 그 관심 있는 부분 그래서 진짜 많이 보시고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물건도 사시고 이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성세대가 약간 뭐 규제 이거 지금 부작용이 많다 이런 것들도 네. 조금 지나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적응을 네. 하면. 왜냐면 편하거든 한번 써보면. 그렇죠. 그래서 진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셨지만 이미 포노사피엔스로서 살고 계시네요. 이 책에서는 이 포노사피엔스의 레벨을 스마트폰 사용 정도에 따라서 매기고 있었는데요. 각자 어느 정도 레벨인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또 물음을 던져요. 네. 아, 이거 중독하고 이 포도사피엔스 레벨하고 뭔가 연관성 있을 것 같은데요. 3가지 분류로 굵직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레벨은요. 전화 쓰고요. 메신저, 검색, 카메라. 요 정도 쓰는 분들. 그게 레벨 1. 이게 인문 정도예요. 쪼렙. 요즘 부모님 세대도 거의 다 하실 요 수 정도는 있는. 이제 하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하시는 네. 정도. 꽃사진 얼마나 많이 찍으시나요? 공유하고 이제 메신저 다 쓰시는 거니까. 아주 그 단톡방에 뭐가 그렇게 링크가 100개씩 올라온다고 그냥. 네, 받으시는 것도 자녀분들한테 다 나눠주시죠. 그러니까요. 사진 막 올리시고. 건너뛰고 레벨 5로 가겠습니다. 네, 레벨 5는 은행 업무, 일정 관리, 네. 게임, SNS. 음. 더 낮은 레벨들이 못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은행 업무예요. 아. 이건 어려워서인 것도 있겠지만 겁나서 내가 여기다가 이걸 넣고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러면 누가 내 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거죠. 아직 이게 내 신체 일부로 여겨지지 않으시는 분들. 저는 기대감이 있는데 누군가 잘못해서 내 통장에 많은 돈을 넣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 알림이 뜨면 바로 출금해야지. 바로 출금해서 그렇죠, 이제 딱 입 닫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은 잔고가 많으신 분. 저는 뭐 이렇게 잔고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넣어주면 좋지. 그죠? 보이스피싱 왔는데 뭐. 어. 내 통장에 꺼내가려면 꺼내가라. 일정 관리까지 한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내가 여기다 일정을 써놨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나. 저희 아버지도 여전히 어디서 뭔가 정보를 보셔도 핸드폰에 써놓으셨던 것도 다시 수첩에다가. 종이에다 그렇죠.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아버지는 1단계시구나. 레벨 1이구나. 자, 레벨 10. 이게 오. 제일 만렙인데요. 오. 비즈니스 모델 구축, 어. 시스템 개발. 어. 거창하게 말하면 뭐 프로그램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다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고 계시는 거죠. 뭐. 어. 이걸로 굳이 사업을 대단하게 프로그래밍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도 스마트폰으로 이미 꽤 많은 분들이 만렙으로 포노사피엔스답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수익이 안 나서 그렇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말하고 만렙이네 있죠. 만렙. 만렙이야. 당근에 막 매주 수십 개씩 갖다 팔고 사오고 하시는 맞아. 무사월님도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나름. 제가 오늘 또 파카를 하나 팔고 왔습니다. 5만 원에. 노스페이스. 등골 브레이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팔아버렸어. 집에 중학생 아들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높은 레벨로 저희는 레벨 업 하면서 살아온 세대지만 어린 친구들, 90년대생은 이미 정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든 기억은 디지털이 함께 가는 그런 세대잖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그 유튜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물론 뭐 제대로 채널을 유지하고 이런 것과는 별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찍고 뭐 편집을 하고 거기에 뭔가를 더 넣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2000년대생은 어떨까요? 더 하겠죠.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미 2000년대생이 네, 성인이 됐단 말이죠. 술 먹겠네. 타자가 빠를 것 같아. 타타타타타타. 손가락 타자. 자, 지금 제가 거론했던 90년대생, 2000년대생 그 이후의 태생들이 방탄소년단을 만들었어요. 방탄소년단은요 정말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전 세계 10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압도적인 아이돌. 대한민국의 자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혁명의 상징인 이유는 빌보드 차트니 뭐 이만큼의 팬이니 이런 것보다 어떻게 이 팬들이 만들어졌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디지털 시대, 이 새로운 환경에서 스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우리끼리는 뭐 방시혁도 원래 알고 있었고 그 사람도 대단한 작곡가고 하지만 기업으로 생각하면 그 방시혁이 하는 회사는 작은 벤처기업이에요. 그런데 세계 1위의 아이돌을 만든 거죠. 근데 다른 엔터 회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회사들은 돈을 벌고 키우고 이러기 위해서 작곡가를 섭외를 하고 사람들이 이런 걸 듣고 싶어 하니까 이번엔 이런 앨범으로 이렇게 활동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런 재능을 어떻게 보면 수집하고 파는 그래서 돈을 버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근데 방탄소년단은 달라요. 오직 열정과 춤,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활동을 하게 방시혁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4년 만에 세계 팬들을 확보하는 세계 1위의 아이돌이 됐죠. 활동의 기반은 유튜브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지금도 여전히 너희가 하고 싶은 거 해. 멤버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하도록 하고 있고 팬층으로 일궈지는 모범예라고 볼 수 있죠. 멋있다. 방탄소년단 다 좋아하세요? 아니요. 어떡하시려고. 아니, 그렇다기보다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좋고 싫고라기보다. 아미 알아요, 아미 군대. 제 기억으로는 그 페이크 러브였을 때인가 저도 하도 유명하다길래 별로 아이돌 음악 잘 안 듣다가 들어봤어요. 좋긴 좋은데 계속 다시 찾아 듣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트렌드에서 멀어졌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장르적 특성이 그 30, 40대에게 어필하기가 힘든 건 아닌데 그 감성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 게 그냥 남자 아이돌이라 관심이 없어요. 아하. 아니 근데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싸이가 강남스타일 할 때 세계가 열광했던 거는 저도 같이 이해가 되는데 그 음악도 들어보고 뭐 뮤직비디오도 봐고. 혹시 싸이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BTS는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막 세계를 막 이렇게 뒤흔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들의 세계관이 되게 뭐야 이렇게 시작했는데 막 노래 한 곡 한 곡 듣고 음반 하나하나 나오고 이 친구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훅 빠져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묘한 그래요? 묘한 비틀즈 그런- 나왔어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닌가? 그렇게 빠져들게 되는 시간을 처음부터 함께 보낸 팬들이 전 세계 그렇죠. 곳곳에 있었던 거죠. 예전 멋있는 같으면 네 방송에 나와서 몇 번이나 노출되는지 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너무 솔직하게 유튜브에 나와서 유튜브에서 뭐 열정을 이야기하고 춤을 보여주고 뭐 어떤 건 좀 실수도 하고 그리고 한결같이 나의 팬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 모습이 접히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 팬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시간을 계속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팬심이 커지고 약간 롤플레잉 같은 느낌. 아니 롤플레잉이 아니고 그 뭐지 육성 시뮬레이션 느낌이 있어요. 우리 BTS가 이만큼 컸어. 그쵸, 우리 비가 키우는 거야 모두. 우리 지민이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이게 과거에는 방송국에 출연해야죠. 또 자본금 이용해서 마케팅해야 되죠. 또 아이들이 굉장히 노력하지만 시기가 안 맞으면 어떤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케인이 원하면 플랫폼에 가서 내가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아이돌들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시스템 밖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잡초처럼 약간 크는 느낌? 자, 근데 그 10대들에게는 그 느낌이 너무 자기들과 잘 맞는 거죠. 제 주변에도 30대 아미들 엄청 많거든요. 40대 아미도 많아요. 그렇죠, 막- 있죠. 예, 있어요. 네, 막 정말 그 춤을 막 따라한다니까. 40대 아줌마가 오. 물론 이상하죠. 막 잘 추진 않아. 근데 좀 젊은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너도 아미야? 너 이번에 성공했어? 뭐 그거 티켓팅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너무 흥분해서 얘기하는데 그 느낌이 근데 30, 40대가 아이돌을 좋아하던 그 분위기는 우리가 30, 40대의 아이돌을 좋아하는 느낌은 우리 오빠 뭐 약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스타로서 좋아하는 게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H.O.T나 뭐 잭스키스, 뭐 핑클 이런 걸 보던 심정은 좀 다른 느낌인데 지금 10대들이 그 BTS에 열광하는 심정은 나와 같은 10대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성장하고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걔네의 세계관이 궁금하고 걔네가 하는 얘기가 궁금해서 아미들이 전 세계 아미들이 한글을 배우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아, 그거 이들과 멋있는 것 같아요. 교감하기 위해서 내 그렇죠. 아이돌이 나와 너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 유튜브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든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는 방송국에서 허락해야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그 10대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특히 BTS를 좋아하는 느낌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은 BTS가 아니어도 어떤 아이돌이라도 그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언제나 원하면 볼 수 있게 하는데 되게 중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요새는 그 아이돌들 직캠 이런 거 우리 세대는 사실 직캠만 해도 오 막 이랬는데 요새는 아이돌들이 춤을 추잖아요. 군무를 추면 아이돌 한 명만 따라가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앱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만 쳐다볼 수 있어요. 계속 그 군무를 다 봐야 되고 방송국이 정해놓은 그 카메라 워크에 따라서 어떨 때는 누구를 보여줬다가 어떨 때는 보컬을 보여줬다가 랩할 때는 얘를 이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팀의 구성원이 맨 끝에 저 뒤에 숨어 있어도 내 카메라는 걔만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런 게 가능해지는 졌기 때문에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패턴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아이돌과의 관계성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진짜 스마트한 스마트폰의 시대네요. 네. 근데 이만큼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게 전 세계로 확장이 되면서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요. 방송국 어려워졌겠죠. 유지가 어렵겠죠. 이제 갑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도 50% 정도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들어졌다고 아이고. 합니다. 그래요. 방송국에서 오히려 유튜브 채널을 막 활성화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이제 유튜버들을 방송으로 오히려 초대를 하고 소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경계가 많이 무너졌죠. 이렇게 원래 기존의 방송들은 유튜브 혹은 네이버로 다 옮겨졌습니다. 미디어 혁명이 온 거죠. 아프리카 왜 빼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BJ들 서운합니다. 은행으로 한번 가봅시다. 은행이요. 은행. 네. 돈이다.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늦게 디지털로 입문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텔레뱅킹. 전화로 할 때만 해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내 손에 있는 보안카드 이러니까 좀 그나마 좀 믿고 쓰셨는데 지금은 뭐 은행 갈 일이 있던가요? 자, 은행 아예 지점 자체를 방문할 일이 드물죠. 은행 비밀번호 5회 틀리면 가야죠. 그렇죠. 그때 아니면 갈 일이 없어요. 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은행 갔는데 한 일이 10년 동안 그 은행을 안 가가지고 통장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도 휴면 계좌가 된 거죠. 아. 사용을 안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오. 직접 와야 된대요. 근데 그래서 개탔네요. 개탔어. 얼마 있진 않았는데 아유. 그래 그것도 돈이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 1억 정도 돼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찾아가지 않았을까 그전에. 그렇게 은행의 무인 서비스 처리 비중이 무려 95%라고 합니다. 예,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80% 지점이 폐쇄했대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아, 그래요? 예, 소식 듣고 되게 놀랐었어요.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한 반 정도 되려나 했거든요.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0%? 그러면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도 싶고 실업자가. 예, 창구에서 사람이 처리하는 그 일이요. 10%도 안 된대요. 거의 웬만한 건 다 핸드폰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맞아. 그리고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작년에 국민은행 파업한 거 아세요? 파업한 몰라요. 적이 있어요. 그랬답디다. 네. 아 그렇구나. 하더라. 근데 모두 다 업무를 다 잘 봤어. 핸드폰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기사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파업을 했다고 어떤 일로 했는지 이제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고충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밑에 댓글이 파업한 줄 몰랐다는 댓글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요즘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려면 은행 앱을 닫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확실히 파급 효과가 있어. 전산실을 막아버려야겠네. 그 서버 이전하느라 은행 그 앱이 막히는 기간들이 가끔 있잖아요. 명절 때.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안 됩니다를 진짜 한 2달 전부터 안내를 해요. 맞아요. 왜냐면 그 기간에 그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안 된다고 그 항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럼요. 왜냐면 안 보다가 그날 딱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당장 급한데 안 돼. 그래서 다 명절 때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래, 그 맞아요. 전산팀은 각 금융기관의 전산팀은 명절이 없어요. 정말로. 다른 날 쉬게 해주겠죠. 다른 날 당연히 쉬는데 이제 쉬면 뭐해? 그 이제 그때 가족들이랑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한
한 3년간 그걸 해봤죠. 글쎄요? 맞아. 잘한 일이 뭐예요? 안 한 일이 없어. 제 첫 직장이었는데 아무튼 그때 명절을 부모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을 서버 하니까. 이전부터 해서 뭐 업데이트 치거나 뭐 이제 뭐 문제 있는 거 고치거나 하는 건 전부 다 명절 때 하는 거예요. 전산실은 주로 그렇더라. 주말에 명절 아니면 하고 주말이에요. 명절 사람 아니면 없을 주말. 때 해야 그리고 되니까. 밤 시간대. 맞아요. 그쵸. 주말에도 밤 시간에요. 근데 은행이라는 거를 내가 들어가는 직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 친구들 은행 들어갔다 그러면 공무원보다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그럼요. 예전에 진짜. 은행이 이렇게까지 업무가 바뀌고 일하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그리고 진짜 현금을 종이로 전 들고 다녀본 게 진짜 오래됐어요. 뭐 핸드폰으로 다 계좌 이체하고 돈을 주고받는 일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은행이란 자체가 그냥 숫자에 없어요. 불과하죠, 실체가 숫자에. 숫자로만 오가니까요. 맞아. 최후의 그 지폐를 쓸 거라고 생각했던 그 헌금 내는 거. 헌금. 네, 그 대형 교회에서 헌금을 교통카드로 가능해지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헌금 주머니 같이 생긴 그 안에 이제 그 티머니 같은 센서를 붙여가지고 거기 띡 대면 이제 뭐 5,000원 차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주교 정도의 급에서 논의했다고. 요즘 젊은 세대는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맞아. 그들에게 맞춰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헌금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럼 이제 누가 얼마 냈는지 다 파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건가? 근데 뭐 그 데이터까지 뭐 누가 보겠어요. 그냥 얼마 들어왔는지만 하긴. 근데 그게 장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를 얼마 냈는지가 다 찍히니까 저기 연말정산 받을 때 현금으로 낼 때는 연말정산 받기가 힘들잖아요. 헌금 얼마 그쵸. 냈다 이렇게 뭐 거기 다 하지 않는 이상 현금 영수증도 해줘야겠네. 현금 영수증도 해줘요. 오. 네, 교회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거기에 그 기부금 형식으로 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써주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헌금 얘기하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중국에는 그 노숙자분들이 국어를 구걸할 하는데도 QR코드. QR코드로 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중국 출장 갔을 때 환전해가지고 현금을 지갑에 가지고 이제 슈퍼 가서 콜라랑 이것저것 샀는데 계산대에서 남은 현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외국인 티가 이방인 티가 팍팍 나는 거예요. 다 QR 코드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계산대에 있는 사람도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 현금을 내? 그래서 중국이 알리페이가 그 아주 급격히 자리 잡게 된 데는 좀 다른 시각도 있는 게 중국은 그 신용카드가 거의 자리를 못 잡았어요. 신용카드를 불신하는 게 강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결제를 하고 당장 나에게 돈이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판매자 입장에서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회사를 거쳐서 뭐 한 달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며칠 뒤에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신뢰하지 않아서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그때 가서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근데 신용카드를 긁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결제가 될 거고 저 사람이 연체가 되던가 말던가 어쨌거나 그 거래처에는 들어갈 거라고 신뢰를 하고 그 신용카드 거래를 하잖아요. 중국은 그 신용이 별로 높지 않아서 그 알리페이로 하면 QR을 딱 찍으면 내 계좌에서 너의 계좌로 바로 입금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내 계좌에 찍히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선호하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 자체가 신용카드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문화인 거죠. 그 실정에 맞춰서 시작을 했고 2003년에 시작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일찍 진짜 시작했어요. 거리에 있는 분들까지 그렇게 활용을 할 정도고 국민들 중에 70% 이상이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만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혼자만 들고 다니는 맞아요. 그런 일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 핸드폰 잃어버리면 끝나네. 그 구걸 하시는 분이 이 해커야. 주세요 해서 삑 했을 삑 했는데 1억 팍 빼가고. 통장에 1억 없잖아요. 맞네. 넘어가자. 우리나라에도 무인으로 결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시작이 되는 건 오래됐지만 최근에 부쩍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무인 주문기 앞에서 끙끙대는 어르신들이 저 꽤 끙끙댑니다. 많죠. 왜 끙끙대냐면 어르신. 햄버거집 가면 요새 키오스크가 저를 그쵸. 이렇게 주문하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전 항상 감자를 시킬 때 말을 해요. 바로 나온 걸로 주세요. 근데 아. 키오스크에 그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직원도 안 보이고. 해놓고 막 뛰어가서 저기요. 그래. 175번 주문을. 그냥 키오스크에만 주문하면 식은 감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건 건의할 일이네요. 그렇죠. 그럼 안타깝네요. 카운터에서 하시면 되죠. 카운터 사람 없는 거야. 근데 그거를
금방 나온 감자를 시킬까봐 거기 안 넣어주는 거야. 그렇죠. 옛날 근데- 거부터 먹어. 근데 선입 선출이야. 키오스크만 있는 데면 그런데 카운터에 있는 데는 카운터가 제일 빨라요, 사실. 맞아, 다 키오스크 줄 서 있어가지고. 다 거기 있어서 눈치 딱 보고 키오스크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매니저들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가서 카운터 옆에서 이렇게 손 들면 바로 해줘요. 그럼 순서가 완전 새치기 기분 좋게 한 느낌 딱. 새치기. 자,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는 키오스크에 감자는 바로 나온 걸로 옵션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 안 치고도 추가해 주세요. 그러네. 근데 제가 어르신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쩔쩔매고 있는 어르신 사진을 등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기사에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사를 그치. 낸다거나 이제 오히려 그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강조해서 내는 그런 측면이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어요. 95%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이면을 생각하지 않을 순 없지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지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노예라고 하지만 사실 달리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의 노예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내가 노예로 삼고 있는 거죠. 권력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보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판도라님은 그러면 스마트폰을 아주 혹독하게 굶기시고 막 꺼트려서 밥도 안 주고. 꺼트려서 기절시켜 놓고 너무 일을 많이 시키죠 제가. 일은 막 일은 다 나쁜 시키는데 주인이네. 밥은 안 줘. 지금 아이패드도 20% 배터리. 아까 저거 핸드폰도 꽂을 때 보니까 20%도만 배터리. 맞아요. 오자마자 한 개. 너무 제가 또 다이어트를 시켜. 저번 주에 또 심폐소생술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맞아, 너무 매주 많이 진짜.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면에 그 이제 아까도 뭐 이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95%가 사용한다고 해서 5%를 버리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5%가 내가 원하지 않아서 나는 그런 시스템을 쓰지 않겠어 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쓸 줄 모르고 어떤 그 문화적인 혜택이 가지 않아서 못 쓰는 사람들을 생각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대세니까 따라와라기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 그 한동안 그 시골 같은데 시골 아니어도 동사무소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주민센터 이런 데서 그 핸드폰 사용법,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던가 컴퓨터 사용법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되는데 그런 그 계층이 대부분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경제력이 너무 낮거나 이래서 이걸 못 따라가는 거죠. 남들만큼 내가 스마트폰 비싼 거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사람들을 그만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배울 데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내가 유지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거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뭐랄까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문제라기보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세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어떤 다른 방면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스마트폰 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쩔쩔매고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창구가 아예 없이 은행 거래까지 하고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어떤 거는 불편함을 더 겪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알려주고 뭐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살면서 살 날이 많이 남은 사람일수록 스스로 알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의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다음은 유통의 혁명입니다. 유통. 모바일 쇼핑이 거의 뭐 쇼핑에서도 지배를 하고 있죠. 대박이죠 진짜. 의식주 모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셈이에요. 맞아. 온라인 다운로드한 어플로 다 의식주 해결하시죠? 주는 아직 좀 뭐 자, 약간 왜 그 직방, 직방. 다방 뭐 이런 직방 다방으로 주도 해결하시고 식은 이게 다 저는 유통이니까. 마켓컬리 제일 이용 많이 하거든요. 새벽 배송. 새벽 배송 처음에는 약간 너무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 오시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낮에 음식이 왔는데 제가 집에 없으면 냉장고에 넣지도 못하고 이분들이 컨디션 조절만 잘 되고 각자 다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너무나 나에게도 편리한 방법이어서 근데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요 제가 이런 저런 거를 다 주문해서 온라인으로
장보기 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는 약간 반반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더 안 좋게 봤고 저한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온라인으로 다 배달을 시키냐. 직접 가서 봐야지. 그래서 제가 마치 변명하듯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우리 동네에 마트가 없어. 그리고 나는 차가 없어. 왜냐면 가까운 데 없고 그걸 들고 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마치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편해서 하는 건데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를 설명하고 있는 거가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뭐 안 쓰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맞죠. 네. 옷은 뭐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하면 대표적인 게 그 당근. 아니 그게 쇼핑몰인가요? 아 예. 그러니까 아예 쇼핑 플랫폼을 누구나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주고받고 쓸 수 있게 만든 거가 당근마켓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정도로 유통마저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다 모바일 때문이죠. 미국이 저희보다 일찍 시작했으니까요. 그 동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백화점 중에 3분의 1이 폐점했대요. 아이고. 그리고 소매점 중에서 20% 이상이 이미 폐업을 했고 딱 한 가지 이유. 아마존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네. 그래, 우리 지난번에 아마존 에피소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또 일을 많이 나눴죠. 했었어요. 맞아요. 무려 125년 전통의 시어스라고 하는 백화점이 2년 전에 파산을 했고요. 아이고. 예, 이렇게 아마존이 있으면서 아마존이 그 온라인 쇼핑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지 않게 되면서 유통에 큰 혁명이 찾아왔습니다. 거기는 또 너무 멀어. 우리처럼 걸어갈 수 있는 그러지도 않으니까, 마트까지 그렇죠?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자, 핸드폰으로 방송을 보고 갖가지 업무를 보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소비자 여러분, 다 본인의 이야기 맞으시죠? 네. 이러고도 아직 나는 포노사피엔스라는 걸 부정하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포노사피엔스의 시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해질 날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명 교체기가 우리 역사의 아픈 과거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1차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로 무장한 종족들이 유럽인들이죠. 아시아에 와요. 그래서 1850년 조선과 일본의 문을 두드리죠.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공고히 하면서 오지마. 우리 기존 체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막아내셨죠. 이유 있었어요. 충분한 이유가 되죠. 흔들리면 안 되니까 지켜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일본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일본은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 서구화의 상징이 되죠. 지금 현재 만엔 화폐 얼굴이 있는 분이래요.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 완성 후에 1870년부터는 기득권을 다 쓸어버리고 입헌 군주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기계 문명을 이렇게 일본이 흡수를 하고요. 그 후 4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좀 아픈 역사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최재붕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륙의 신문명은 엄청난 힘으로 우리에게 진격해 오고 있고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미 대륙에는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 거센 변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알면서도 새로운 문명의 도래를 막아설 수밖에 없는 어떤 어른들의 절박한 불안함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종족이 나타나면 힘을 함께해서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대립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자, 분명한 것은 혁명은 이미 시작됐고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교수님께서 계속 혁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너무 좀 자극적이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 혁명이라는 말 말고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없겠다. 사실 디지털 시대조차도 아이폰 이전 이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뒤바꾼 이 혁명의 시대를 나조차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줄곧 강조를 하신 부분입니다.
준비하려면 우선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화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런 고민은 같이 하고 있을 거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수천 권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앞으로는 이 혁명에 대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벌써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미 시작됐죠. 엊그저께인가 드론, 음. 택시 뭐 그거 성공했다던데요. 시험 비행. 네, 2025년에 상용화된대요. 근데 뭐 그 자동운전 그쵸, 그것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만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 음. 건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수들도 이제 뭐 아담, 이브 이런 친구들이 계속 나오죠. 와 언제적 아담. 사이버 가수. 아 아담. 그 생각해보니까 015B가 신인류의 뭐 그런 거 내지 않았나 노래?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 신인류는 분명히 와 그때 신인류가 80년대생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지 그때 신인류는 그 80년대 애기고 자기들이 신인류라고 생각한 거겠죠. 70년대생들이 아. 이미 자기들은 신인류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게 아이폰 전과 후처럼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게 동전 공중전화와 카드 공중전화 나오는 전후로 딱 따져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X세대, 신세대 이런 말 저희 다 썼던 용어들인데 네. 그분들 신인류라고 하기에 지금은 그쵸? 그러니까 네, 옛날 분들 되셨죠. 저희가 사회에서 혁명을 얘기할 때는 기술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난 200년간 과학 기술의 발전이 혁명적 변화의 핵심이었기 때문인데요. 1, 2차, 3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디지털 혁명, 이 혁명의 출발은 시장이에요. 사람들 모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달라진 소비자가 시장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소비자, 즉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호모족이 이야기의 출발점을 설정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단어로 교수님은 책을 쓰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책을 쓴 이유는 일관성 있게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예정이니까 모두가 같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방향성에 동의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서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류의 소비 방식이 바뀐 것이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 근데 무서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자발적 선택의 변화는 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가 무서운 점은 절대 역변이 없다는 데 있어요. 미래사회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문명 사회로 발전할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더욱더 잘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은 폰을 들고 있는 인류를 위한 기업입니다. 와. 네. 우리 지난번에 아마존 할 때 얘기했던 마가하고 팽. 네. 거기 중국 기업 2개. 그렇죠. 네. 기억을 좀 되살려 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텐센트, 알리바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지금 7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나머지 3개 또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긴 한데 상위에 있는 7개가 전부 핸드폰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네. 이미 전 세계는 포노족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아이에게 자, 그러면 마음껏 게임하고 온라인으로 뭐도 하고 핸드폰은 너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유튜브 원하는 대로 다 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계실까? 여전히 학생들에게는 좀 제한을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는 있죠. 사전 찾는 것보다 구글 번역 써서 찾는 게 더 빠르고 더 좋은 점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TV 많이 보면 바보 된다고. TV 자꾸 많이 보고 영상 많이 보고 뭐 그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거나 영상을 보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래서 내가 바보 됐구나. 영화를 많이 봤어? 근데 이제
저는 스마트폰을 자녀에게 사용하게 하겠느냐? 저는 좀 어느 정도 나이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아무리 우리가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세대가. 그것도 중요한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지고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너무 편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사람도 좀 직접 만났으면 좋겠고, 뭐 또 이렇게 뭐 자연도 뭐 동물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통해서 동물도 보고 뭐 내가 가볼 수 없는 뭐 다른 세계 다른 나라들도 체험하고 다 좋긴 하지만 그것을 간접 체험에 너무 길들여지면 직접 체험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의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감각을 온통 시각과 청각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는 다른 후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스마트폰보다는 직접 체험을 권하는 편인 거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서 이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안 쓴다고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왕따 되고 남들 다 족보 다 받았는데 나만 족보 못 받아서 점수 못 받고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양분화시키는 건 좀 너무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몇 살 정도까지는 스마트폰 없이 교육을 시키시겠어요?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직접 체험에 더 비중을 두고 스마트폰을 이제 서브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그러니까 저의 취향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녀라면 나는 자녀가 적어도 15세 그러니까 중학생 중학교 정도까지는 그 부모가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스마트폰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아니지만 뭐 몇 돌, 뭐 2돌까지는 보여주지 마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보다도 스마트폰과 직접 체험의 기회가 똑같이 있을 수 있다면 직접 체험 쪽으로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쓰지 마라 하고는 좀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아니면 도 이렇게 OX로 흑백 논리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그 최재봉 교수님 컨텐츠를 유튜브에서 몇 개 봤는데 그중에 이제 김미경 강사님 그 김미경 TV에 재밌는 게 나와요. 1, 2부로 그러니까 그 좀 부러웠는데 그 김미경 강사님이 이 책을 소개하니까 최재봉 교수님이 댓글을 달아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막 섭외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출연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두 분만 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자녀가 어린 뭐 자녀가 한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 되나 그런 어머님들이 같이 그 강의를 이제 들으러 오세요. 그 미니 강의를. 그러다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그래서 아이한테 핸드폰을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제 뭐 약간 재밌었던 거는 최재봉 교수님은 저는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뭐 11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부작용도 있고 혁신도 있는데 그거를 아이한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걸 네가 잘 쓰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도구가 될 테지만 잘못 쓰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거는 되게 동감이 되는데 그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거에 대해서 제어를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저도 제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재밌으면 그거에 계속 빠져 있으려고 하지 이거를 막 이제 1시간 봤으니까 이제 끊고 또 이제 내가 할 다른 걸 해야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부모가 스마트폰을 뭐 그 교수님 얘기 들어 뭐 11살 때 줬다. 그래서 이걸 혁신의 도구로 썼으면 좋겠으니까 그걸 잘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쓴다. 그건 좋은데 여전히 저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수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요. 그 혁신적으로 성공한 사례들. 그러니까 뭐 보람 TV, 보람이도 들고 뭐 어렸을 때부터 드론을 뭐 방과 후 활동 이런 걸로 배우게 됐는데 방과 후 활동 그 강사님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이제 막 매니악한 그 층들과 어떤 유튜브로 만나고 그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드론으로 성공하거나 구글에서 이렇게 공개한
뭐 오픈 소스 코드, 그 인공지능 코드가 있는데 80%만 공개했고 20%는 공개 안 했는데 그 20%를 막 스스로 풀어낸 이렇게 천재 그 학생, 이제 그런 학생도 결국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런 유튜브에 이제 이미 올라와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본인이 공부해서 했다. 그 강의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런 사례가 계속 들으니까 야, 이게 진짜 혁신적인 도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내 아이가 약간, 천재면 혁신적인 도구죠.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엘리트주의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의 아이한테 스마트폰 자 이제 맘대로 봐. 그 중에 제 생각에 한 3명 정도는 정말 그걸 혁신적인 도구로 써서 성공할 수 있지만 이 스마트폰의 중독성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97명은 잘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 없이 여기 나오는 자극적인 영상만 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공 사례가 사실 되게 통계적인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천재 이렇게 뭐 1000명에 1명 나듯이. 근데 그거는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나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그 중독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혁신적인 것도 맞지만 그걸로 성공하는 건 좀 적지 않나? 그렇게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소수 아닌가? 아니 발달 단계 상으로 그 영유아들은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만큼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내일이란 개념도 되게 개월 수가 아주 꽤 돼야 생기는 거고 몇 밤 자고 나서 뭐 이런 게 개념이 아주 없을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몇 년 뒤, 뭐 몇십 년 뒤를 생각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몇 년 뒤가 뭐야? 1시간 뒤라는 개념이 없는 아이에게 1시간만 보고 끄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에겐 지금이 영원이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10살, 12살이 돼도 그렇단 말이죠. 제가 저의 과거를 떠올려 봐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이때까지만 해도 내가 20살이 되면 나는 20살이 되면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친구들은 있지만 실제로 20살일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제가 떠올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와칸다. 와칸다 포에버? 와칸다 포에버의 와칸다를 보면 거기에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정말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기술을 이미 다 갖고 있는 나라인데 겉모습으로는 물론 다른 이유가 있지만 겉모습은 완전 그냥 아직도 그 문화적인 뭔가 그 기술적인 개발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밖에다가 위장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게 명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을 막 하고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이래도 그것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렇게만 쓰고 이런 부분 이상은 쓰지 않겠어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서도 흥선대원군이 이제 쇄국 정책을 펼칠 때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키고 싶은 것이 명확한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타협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물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좀 많이 섞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걸 받아들였다간 이게 희석되겠구나라는 게 너무 강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이 모바일에 대한 어떤 공포나 이런 것, 중독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도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이것을 자꾸 희석시키고 이거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뭘 지키고 싶은지가 명확해지면 와칸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부족 전통은 지키면서 거기 왜 부족별로 다 누구는 막 얼음골에 살고 있고 누구는 초원에 살고 있고 누구는 막 동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키려는 삶의 방식은 유지하되 나머지 기술을 모든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런 기준이 스스로 정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당연히 부모 세대가 그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100% 풀어놓고는 그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달 단계상 우리도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그걸 가르쳐주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넌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해.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연히 조절해가면서 하는 게 어른도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그게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염려가 될 수도 있지만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막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저는 다 당연히. 개방하자고 뭐 또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 다 핸드폰을 주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것도 너무 반대쪽의 극단이잖아요. 세계 10대 기업 중에 7개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하는 회사라는 거. 근데 그 경험을 젊은 시절에 그런 제한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떤 아이디어는 생산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좀 많이 동의가 됐어요. 그럼 10대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폰을 써야 되나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극단적인 건데 이미 너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유해하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잠재력이라고 할까요? 펼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무조건 이렇게 그 선을 정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을 좀 격하게 한 것 같은데 어른이 무조건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안 돼라고 선을 준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도 분명히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들이 13세, 15세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할 힘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스마트폰을 덥석 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걸 같이 이제 이건 뭐랄까 인터랙티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상호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과 청소년 세대가 점점 더 소통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세대 단절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단절되는 가장 큰 원인을 어른들의 어떤 두려움이나 거부가 큰 것이 아닌가. 이미 여러분도 포노사피엔스로 살고 있으면서 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거를 더 크게 그 부작용을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는 좀 많이 하고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각심? 근데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실제로 꽤 많은 친구들이 경험을 한 친구들은 스스로 또 실패도 하면서 그 시도를 해보면서 나 이거 좀 너무 많이 갔구나. 나 이거 좀 덜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면서 또 필요한 거는 그 안에서 친구들이랑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배우는 거죠. 저희가 온라인 게임하면서 그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나라도 건설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문화를 배워야죠. 만들어가고 잘 배워야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부모에 의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재받았다. 그럼 이제 교수님은 걔는 스마트폰 제재 당해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갔을지 모르지만 그 제재받는 동안에 그런 스마트폰 문화 그런 것들이나 기술을 체험하지 그렇죠.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대학 가서 그거 해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사실 되게 편하잖아요. 인터페이스도 아이들도 쓸 수 있을 만큼 되게 간편하고 조기 교육은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긴 하죠. 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꼭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릴 때 무조건 피아노 학원 보냈다가 몇 학년 되고 나면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피아노 끊어 막 이렇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더 나은 길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제시하기도 하고 금지하기도 하는데 뭐 그게 정답이 사실 없는 부분이긴 해서 앞으로 세대가 내가 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금지시켰는데 나중에 커갖고 걔가 그럴 수도 있죠. 엄마 나 왜 스마트폰을 안 줘가지고 내가 그때 했으면 엄마 나 어릴 때 왜 나 외국어를 열심히 안 시켰어. 엄마 나 어릴 때 왜 피아노를 더 하라고 안 했어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네가 내 덕에 이 정도까지 된 거야. 안 그랬으면 더 좀 바닥이었을 거야. 이러면 돼.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희경 TV에 나왔던 어떤 학부모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한테. 도박 같대요. 자식에게 스마트폰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네. 얘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자식을 잘 알면 도박이 아닌데 올인. 자식을 잘 모르는 거야. 이미 너무 갭이 크거든. 근데 솔직히 저는 얘가 이걸로 혁신적인 도구로 써서 굉장한 사람이 될 가능성보다는 인간의 특성상 이걸로 약간 좀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냥 자극적인 컨텐츠에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그래서 그런가 봐. 그렇죠. 아니, 자신을 이게 못 믿으니까 이게 자식을 어떻게 믿어요? 스마트폰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자녀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 친구들은 스마트폰을 갖다 주나 책을 갖다 주나 아니면 저기 흙밭에 풀어놓고 흙 주워 먹고 놀게 만드나 자기 할 그 몫을 다 할 거예요 아마. 그걸 먹고 나무가 되었네.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새로운 문명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불을 전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와 비슷한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이미 받아들이기가. 전에 준 건데 이제 참. 그 불을 덮어놓느냐 안 덮어놓느냐가 이제. 저는 답이 있어요. 네. 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줄 것인가가?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줘야 합니다. 어.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걱정이고 그래 봐야 지들끼리 다 어떻게든 하고 맞아. 안 돼. 우리가 TV를 처음 접했을 때랑 똑같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시간이 좀 이제 얼만큼 이제 훅 급하게 이제 요렇게 되느냐 좁혀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방법은 이거죠. 제가 쓰는 방법을 전부 다 따라하십시오. 그걸 줄 때 애들한테 충전을 40%만 해서 드립니다. 줍니다. 꺼지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00% 주고 계속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개발해야 돼. 애플에서 개발해야 돼요. 삼성에서 개발해야 돼요. 뭐냐? 2살이야. 야, 2살. 너에게 주어진 거는 10%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중학생이야. 너한테는 40%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자연적으로 꺼져. 그 하루 24시간 안에는 충전해도 충전이 안 돼. 아니 아, 그 자동 꺼짐 기능 뭐 이런 거. 키즈 모드 같은 거 보면 유튜브에서 5분 보고 나면 딱 꺼지게 이렇게 다 기능이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막아요, 사실. 막을 수는 없죠. 안 줄 수도 없어. 제가 봤을 때는. 아빠들 안 할 거야? 엄마들 안 할 거야? 그거는 분명히 왜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 오늘은 40%밖에 못 쓰니까 10%는 이거 하는 데 쓰고 5%는 이거 하는 데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끝. 그러니까 이게 경제교육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아이들 용돈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뭐 하기 위해서 용돈을 뭐 자기 스스로 벌어서 뭐 얼마를 어떻게 쓰고 계획적으로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서 이런 걸 가르치라고 막 하듯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니까 어떻게 사용할지를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는 줘야 된다는 생각이 맞고 80%가 줄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한 배터리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간에 산으로 들어가세요. 산에 들어가서 유목생활하고 논밭 이렇게 하면서 부모들도 안 해야지. TV도 없이. 그래서 애들한테 안 주려면 전기 안 들어가는 데서 살아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이미 굉장히 일상으로 삶으로 살고 계신데 아이들한테 주면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염려해야죠. 당연히 중독이 되지 않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죠. 근데 나는 쓰는데 아이는 해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계실 거란 말이에요. 나는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교육할 건지 이거 예민한 문제예요. 어른들이 그거에 뭔가 지침이 돼야 되고 애들은 약해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어 이런 염려가 우리한테 모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이 얘기 하나 시작하니까 지금 다들 막 뭔가 걱정도 되고 이건 중독 얘기 다시 얘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떡할 거예요? 나도 앞으로 내가 지금 산 만큼 한두 번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대 계속 앞으로 더 발전되고 제가 모르는 문명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이 혁명의 시대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알아서 잘 살 것 같거든요. 저는 애가 없어서 그런지. 저도 사실 애가 없어서. 아니 글쎄요. 그게 저도 엄마가 저를 어떻게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했던 그 문화와 저랑은 너무 달라가지고요. 제가 뭐 CD를 하나 사고 싶고 뭐 카세트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엄마는 다 뭐 이렇게 사야지 그래야지 네가 하는 게 다 맞아 다 써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비교적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저를 좀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글쎄 저는 또 저만이 잘 알잖아요. 저를 제가 저희 부모님 교육에서 좀 가장 수혜를 입었다는 건 내버려 두신 것 때문에 나름의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내가 잘못하면 그냥 다 내 책임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 하다가도 오히려 겁나서 저같이 겉보는 조금 해보다가 아니네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네가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잘못되면 네 인생이 잘못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한 중학교 때 이후로는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CD도 그 시절에 하나 사면 어떻게 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핸드폰도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내가 혹시 미처 찾지 못한
좋은 그 방법이 없나? 내가 어플을 안 써본 게 없나? 적어도 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은 써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좀 호기심이 있어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믿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게 가족이 되고 부모가 되면 고민이 엄청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또 당장 나는 앞으로 한 번, 두 번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까 자문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물음표를 많이 던질 수 있는 책이 이 포노사피엔스가 아닌가. 저도 유튜브로도 강의를 들었는데 유튜브보다도 오히려 더 쉽게 눈으로 읽어도 굉장히 책이 얇지 않은데도 빨리 읽히는 좀 그런 책이었어요.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뭔가 이상한데 이거 나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분일수록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는 느낌이겠네요. 네. 그리고 판도라님처럼 키우려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스마트폰을 네가 돈 벌어서 살 수 있으면 사서 써. 그렇죠. 얼마나 책임감 가지고 그렇죠.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을 좀 바꿔야 돼. 아동도 이제 노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죠.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소소하게 자기들이 뭐 만들어서 음악 만드는 것도 쉬워졌잖아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판매해서 용돈 벌고 그 번 걸로 태블릿 같은 거 구입을 하고 이런 친구들 제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자기네들은 다 사업을 하는 거죠. 멋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 집 창고에서 차고에서 이렇게 회사 만들었던 애플. 뭐 다를 게 없죠.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참 내가 옛날 사람이구나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도구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나의 세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 도구로만 뭔가 좀 선을 그어놓고 계속 볼 수밖에 없는 내가 옛날식으로 얘를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스마트폰 자체가 하나의 세계더라고요. 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 블랙미러에서 얘기했듯이 그 평점 매기는 거에 그렇죠. 목숨 걸듯이 그렇죠. 그 친구들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되게 아주 크게 영향을 받고 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엿장수님 제가 봤을 때는 게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죠. 저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직접 체험에 더 비중을 두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옛날 그랬지. 지금 애들 진짜 스마트폰 없으면 왕따 되고 애들한테 못 따라가고 이러면 이제 힘들겠다. 책을 읽진 않았지만 뭔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일단은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팬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판도라님이 좀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한 번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에 대한 답은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서 팬덤을 형성하면 어쨌든 그 팬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팔든지 물건을 팔든지 뭐 팟캐스트를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우리의 소비자가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런 면에서 판도라님이 하바별라 하는 게 약간 킬러 컨텐츠로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별책부록도 별책부록도 그렇고 그리고 킬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오픈해야 돼. 얼굴 다 까고 이렇게 우리 잘생기고 이쁘니까. 갑시다. 그 말 때문에 안 되겠네요. 큰일 났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폰 뭐 자녀한테 주는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면성이 있다는 그쵸. 얘기인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부모가 계속 만약에 뭐 그냥 먹방만 보고 있고 이렇고 자녀도 그것만 보고 있다 이게 아니고 부모도 그걸로 어떤 창의적인 생산적인 일을 하는 도구로 쓰는 걸 자녀한테 보여주고 자녀가 그렇게 하는데 도움을 주면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플러스 마지막에 교수님 강의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생각에 지금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우리 마음속에 흥선대원군을 이렇게 좀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대륙이 지금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잘못하면 못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애가 찍고 부모가 먹방 하고 있는 거를 애가 찍고 이렇게 편집하면 되겠네. 돈도 벌고. 그래요. 애가 먹방하는데 부모가 찍는 것보단 낫네요. 그게. 제가 그 생각도 했는데 그건 그건 안 좀- 될 거. 그건 많이 안 못 될 먹을 것 것 같아. 아니 그거는 좀 아동 학대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어떻게 교육해야 된다는 뭐 지침을 주시려는 것보다
질문을 듣는 어른들이 어디에 갇혀서 새 문명을 못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들렸어요. 상식을 세계 문명에 맞추어 보아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변화에 못 쫓아갈까 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다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도 좋다.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좀 두려움을 떨치고 새 세계로 나아가 보자.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30년 한국 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는 얘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신세계로 향하는 용기를 스스로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용기를 내서 잘 살아보자고 등을 도닥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은 느낌으로 이 마지막 장을 덮었습니다. 그 이 책의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사람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게 지금까지 저희는 뭐 팬덤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열려 있고 사람을 잘 아는 것 상대방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열린 자세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다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셨군요. 네. 아, 한번 질러봤습니다. 아이패드 멋집니다. 프로. 잘 이용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걸로 제일 많은 작업은 뭐예요? 이걸로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은 뭐예요? 지금 제가 이걸 장만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건 이 별책 부록 준비인데요. 좋네. 근데 이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게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제가 그 책 보는 어플이 있어요. 밀리의 서재. 그 어플이랑 제가 에버노트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떠요. 아, 스플릿 뷰. 네, 그 스플릿 뷰어 덕분에 쓰다가 필요한 거를 갖다 캡처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편집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부러운데요, 이거.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제 느낌도 써가면서 이렇게 좀 보게 돼서 오히려 유튜브는 예로 많이 볼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핸드폰으로 오가면서 짧은 시간에 너무 커서 보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왜 돼요. 포노 사피엔스겠어요? 그러니까. 패드 사피엔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후원금 받아서 다 하나씩 사죠. 똑같은 걸로. 여러분 여러분 후원금이 많이 모자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보자. 네 그래서 더 스마트해져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팬덤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미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그야말로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바로 알고 준비하는 포노 사피엔스로 신세계를 힘차게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판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들 안녕. 후원금 땡큐.